우리는 관측한 것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관측에 노출된 자연을 기술할 뿐이다.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챕터 1.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관측 불가능 영역의 첫 신호. 2087년 남극 아타카마 고원의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관측소에서 놀라운 데이터가 검출되었다. 플랑크 우주망원경의 후속 장비인 CMBR-VII 포착한 신호는 기존의 우주론적 모델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상 징후를 보여주고 있었다. 관측소의 중앙 제어실에서 24시간 내내 돌아가는 데이터 수집 시스템이 450일간의 연속 관측을 마친 순간이었다. 수십 테라바이트의 온도 분포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분석되는 과정에서 패턴 인식 알고리즘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내놓았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의 온도 요동에서 발견된 것은 단순한 무작위 분포가 아니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는 빅뱅 이후 38만 년경에 우주가 처음으로 투명해지면서 방출된 빛의 잔해다. 이 복사는 우주 전체에서 거의 균등하게 2.7켈빈의 온도를 유지하지만 10만 분의 1 정도의 미세한 온도 차이가 존재한다. 이런 요동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은하와 은하단 구조의 씨앗이 되었다. 그런데 CMBR-VII 포착한 데이터에는 기존 이론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특이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었다. 특정 방향에서 오는 마이크로파의 온도 분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비대칭성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이 비대칭성은 우주의 균질성과 등방성을 가정하는 표준 우주론 모델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관측 결과였다. 데이터 분석팀은 먼저 관측 장비의 오류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했다. 검출기의 노이즈, 대기의 간섭, 은하계 내부의 전파 방출 등 모든 가능한 오차 요인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다. 그러나 450일간의 데이터를 재분석한 결과 이상 신호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통계적 유의도는 6.2시그마에 달했다. 이는 우연히 발생할 확률이 10억 분의 1보다도 낮다는 의미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신호의 특성이었다. 비대칭 패턴이 나타나는 방향은 우주에서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관측 가능한 우주의 경계 지역을 향하고 있었다. 빛이 138억 년 동안 여행해서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는 최대 거리, 바로 그 한계선 근처에서 온 신호였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반지름은 약 465억 광년이다. 이는 우주의 팽창 때문에 138억 년 전에 방출된 빛이 현재 우리에게 도달하는 천체까지의 현재 거리다. 그런데 CMBR-VII 포착한 이상 신호는 바로 이 경계선 너머에서 오는 것처럼 보였다. 관측할 수 없는 영역에서 오는 영향의 흔적이었다. 물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이론을 제시했다. 어떤 이들은 우주의 위상 구조가 예상과 다를 가능성을 제기했고, 또 다른 이들은 암흑에너지의 성질이 거리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가장 급진적인 해석은 관측 가능한 우주 너머에 존재하는 거대한 구조물의 중력적 영향이라는 것이었다. 만약 관측 불가능한 영역에 우리 우주보다도 훨씬 거대한 질량 분포가 존재한다면 그 중력장은 관측 가능한 우주의 경계 지역에서 미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빛은 그 영역에서 우리에게 도달할 수 없지만 중력의 영향은 시공간의 공유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국제우주관측기구는 전 세계 17개 관측소의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각기 다른 주파수 대역에서 수집된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데이터를 교차 검증하고 편광 정보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분석이 진행되었다. 2년간의 연구 끝에 나온 결론은 충격적이었다. 관측 불가능한 영역의 존재를 가리키는 증거는 단순히 온도 분포의 비대칭성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편광 패턴에서도 유사한 이상 징후가 발견되었고, 서로 다른 각도 크기에서 측정된 파워 스펙트럼에서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관찰되었다. 이 모든 신호들이 일관되게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발견은 이 신호들의 한계성이었다. 아무리 정교한 관측 기술을 동원해도 관측 불가능한 영역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는 얻을 수 없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그 존재를 추론하는 것뿐이었다. 그 영역에서 오는 빛은 영원히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하고 중력파조차도 관측 지평선을 넘지 못한다. 이는 과학사상 전례 없는 상황이었다. 존재한다고 확신할 수 있지만
결코 관측할 수 없는 영역이 발견된 것이다. 그 영역은 우리 우주의 진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영원히 알 수 없는 채로 남을 것이다. 과학이 맞닥뜨린 것은 지식의 구조적 한계였다. 챕터 2. 측정의 한계선. 이러한 발견은 관측 기술 개발에 새로운 추진력을 제공했다. 2078년부터 시작된 차세대 관측 프로젝트는 기존 망원경보다 1000배 더 민감한 검출기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다. 국제우주관측기구는 지구 궤도 상위 17개 관측소를 하나의 거대한 간섭계로 연결하여 각분 해능을 극한까지 끌어올렸다. 동시에 남극과 칠레, 아타카마 사막에 건설된 지상 관측소들도 대기의 교란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적응광학 시스템을 도입했다. 첫 번째 획기적 진전은 편광 측정의 정밀도에서 나타났다. 새로운 볼로미터 배열은 기존보다 100배 더 정확하게 우주 배경 복사의 편광 신호를 측정할 수 있었다. 데이터 수집이 진행되면서 관측 불가능한 영역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더욱 선명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패턴도 드러났다. 편광 지도에서 발견된 것은 단순한 비대칭이 아니었다. 특정 각도 스케일에서 편광 벡터들이 일종의 소용돌이 패턴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는 기존의 우주론적 모델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패턴이 온도 이상 신호와 정확히 일치하는 위치에서 나타났다는 점이었다. 두 개의 독립적인 관측 방법이 같은 결과를 가리키고 있었다. 물리학자들은 이 패턴을 설명하기 위해 새로운 이론적 틀을 개발해야 했다. 관측 불가능한 영역에서 오는 중력적 영향이 우주 배경 복사에 미치는 효과를 정량적으로 모델링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계산 결과는 놀라웠다. 그 영역의 질량 에너지 분포가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 전체보다 최소 10배는 클 것이라는 추정치가 나온 것이다. 하지만 이 추정치조차 간접적 추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관측 불가능한 영역 자체의 성질을 직접 측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 빛의 속도와 우주의 팽창률이 만들어내는 관측 지평선은 절대적인 장벽이었다. 아무리 강력한 망원경을 만들어도, 아무리 민감한 검출기를 개발해도 그 장벽을 넘어설 수는 없었다. 2084년에 완성된 극초정밀 중력파 검출기 네트워크는 또 다른 접근 방법을 제시했다. 중력파는 전자기파와 달리 물질에 의해 거의 흡수되지 않으므로 우주의 더 깊은 곳에서 오는 신호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실제로 새로운 검출기들은 빅뱅 이후 최초의 1초 동안 발생한 원시 중력파의 흔적까지 포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력파 관측에서도 동일한 한계가 확인되었다. 관측 지평선 너머에서 발생한 중력파는 여전히 우리에게 도달할 수 없었다. 오히려 중력파 데이터는 관측 불가능한 영역의 존재를 더욱 확실하게 뒷받침했다.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예상되는 중력파 신호의 부재는 그 신호들이 우리가 결코 접근할 수 없는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가장 정교한 시뮬레이션들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우주론적 매개 변수를 아무리 정밀하게 조정해도 관측 가능한 데이터만으로는 전체 우주의 구조를 완전히 재구성할 수 없었다. 항상 빈 공간이 남았고 그 공간은 관측 불가능한 영역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었다. 2087년 세계 최대 규모의 입자 가속기에서 수행된 실험들은 이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했다.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성질을 규명하기 위한 실험들에서 예상보다 훨씬 복잡한 상호작용 패턴들이 발견되었다. 이 패턴들은 우리가 관측할 수 없는 물질들과의 상호작용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그 메커니즘을 직접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모든 관측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한계는 변하지 않았다. 정보가 전달되는 속도에는 물리적 상한이 있고 우주의 팽창은 그 정보가 도달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다. 이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 법칙의 문제였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설정한 경계는 어떤 공학적 혁신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절대적 벽이었다. 연구자들이 직면한 것은 지식 자체의 구조적 한계였다. 존재한다고 확신할 수 있지만 결코 알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은 과학적 방법론의 근본 전제에 도전을 제기했다. 관측과 실험을 통해 자연을 이해한다는 과학의 기본 원리가
우주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영원히 적용될 수 없다는 현실이 드러난 것이다. 챕터 3. 네트워크의 구축. 이러한 한계에 직면한 과학계는 2090년대 초반부터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단일한 관측 장치나 실험실의 능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지구적 차원의 관측 네트워크 구축이 제안되었다. 이는 개별 연구기관들의 산발적 노력을 통합하여 행성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센서로 전환하는 프로젝트였다. 2092년 3월 국제천체물리학연맹은 통합 관측망 구축 계획을 공식 승인했다. 이 계획의 핵심은 기존의 모든 천체 관측 시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개별 장비의 한계를 집단 지성으로 보완하는 것이었다. 전파 망원경부터 중력파 검출기, 입자가속기까지 모든 관측 장비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우주에 대한 입체적 관측 능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네트워크의 물리적 기반은 지구 궤도상의 양자통신 위성망이었다. 기존의 전자기파 통신으로는 처리해야 할 데이터의 규모와 정확도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양자 얽힘을 이용한 순간 정보 전달 기술이 도입되어 지구상 어디에서 수집된 관측 데이터든 1밀초 이내에 네트워크의 모든 노드에 전송될 수 있게 되었다. 각 관측소는 더 이상 독립적인 연구 주체가 아니었다. 아레시보의 후속 전파 망원경은 암흑물질의 분포를 추적하는 동시에 유럽 입자물리연구소의 가속기 실험 결과를 실시간으로 참조했다. 남극의 중성미자 검출기는 일본의 중력파 관측소와 연동되어 우주에서 일어나는 고에너지 현상들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이러한 통합 관측은 개별 장비로는 포착할 수 없었던 미세한 패턴들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네트워크의 진정한 혁신은 데이터 수집이 아니라 데이터 해석 과정에서 나타났다. 2094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중앙처리 시스템은 인공신경망과 양자 컴퓨팅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했다. 이 시스템은 매일 수집되는 테라바이트 단위의 관측 데이터를 분석하여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상관관계들을 찾아냈다. 처리 과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발견은 관측 불가능한 영역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데이터 패턴들이었다. 우주 배경 복사의 미세한 비등방성, 은하단 분포의 특이한 공백, 암흑에너지 밀도의 예상하지 못한 변동성 등이 모두 하나의 일관된 그림을 그려냈다. 이 패턴들은 관측 가능한 우주 너머에 거대한 구조가 존재함을 강력하게 암시했지만 그 구조의 정확한 성질이나 범위는 여전히 측정할 수 없었다. 네트워크가 수집한 데이터의 정확도는 이전 세대의 관측 장비를 압도했다. 우주 상수의 측정 오차는 소수점 아래 12자리까지 줄어들었고 암흑물질의 분포 지도는 메가파섹 단위의 해상도를 달성했다. 그러나 정확도가 향상될수록 오히려 더 근본적인 불확실성이 드러났다. 측정 가능한 모든 물리량들이 일정한 패턴을 보였지만 그 패턴을 완전히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모델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았다. 2096년 네트워크는 역사상 가장 정밀한 우주 지도를 완성했다. 이 지도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모든 구조물을 포함했으며 각 천체의 위치와 운동을 전례 없는 정확도로 기록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지도는 관측 가능한 영역의 경계를 명확히 보여줌으로써 인간 지식의 절대적 한계를 시각적으로 드러냈다. 지도의 가장자리에는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공백이 남아 있었다. 네트워크의 운영진들은 곧 다른 문제에 직면했다. 수집되는 데이터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저장과 처리에 필요한 에너지가 전 지구 전력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물리적 한계가 다른 형태로 나타난 셈이었다. 정보를 처리하는 행위 자체에도 연력학적 제약이 존재했으며 이는 란다우어의 원리가 예측한 바와 정확히 일치했다. 결국 2098년 네트워크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무한정 확장할 수 없는 시스템 내에서 어떤 질문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였다. 모든 것을 관측할 수는 없다면 무엇을 관측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했다. 이는 순수한 과학적 문제가 아니라 철학적이고 실존적인 선택이었다. 인류는 자신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의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동시에 영원히 알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여야 했다. 챕터 4. 추론의 알고리즘.
이 선택의 순간에 인류는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직접 관측할 수 없다면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지 않을까? 2099년 전 지구연산 네트워크의 일부가 특별한 프로젝트에 할당되었다. 관측 불가능한 영역의 존재와 특성을 추론하기 위한 인공지능 시스템의 개발이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패턴 인식에 있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경계 근처에서 발견되는 미세한 비대칭성들, 중력 렌즈 효과의 예측값과 실측값 사이의 미묘한 차이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에서 나타나는 설명되지 않는 요동들. 이러한 신호들은 개별적으로는 측정 오차의 범위 안에 있었지만 충분히 정교한 알고리즘이라면 이들 사이에 숨겨진 연관성을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이었다. 프로젝트를 주도한 것은 베이징 대학의 양자정보연구소였다. 연구팀은 수백만 개의 관측 데이터 포인트를 입력값으로 하는 딥러닝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 네트워크는 관측 가능한 영역 내부의 구조와 역학을 학습한 후 그 패턴을 외삽하여 관측 불가능한 영역의 특성을 추론하도록 설계되었다. 훈련 과정에서 시스템은 은하단의 분포, 암흑물질의 밀도 변화, 우주 팽창의 국소적 변동 등 수만 가지 변수들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학습했다. 초기 결과는 흥미로웠다. 알고리즘은 관측 가능한 우주의 경계 너머에 특정한 질량 분포가 존재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모델이 예측한 바에 따르면 관측 불가능한 영역에는 관측 가능한 영역과 유사하지만 미묘하게 다른 구조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았다. 마치 같은 물리 법칙을 따르지만 서로 다른 초기 조건에서 출발한 우주의 다른 부분처럼 보였다. 하지만 검증의 문제가 남아 있었다. 알고리즘이 제시한 추론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정의상 관측 불가능한 영역에 대한 예측은 직접적인 검증이 불가능했다. 연구팀은 대신 간접적 검증 방법을 개발했다. 알고리즘의 예측이 맞다면 관측 가능한 영역 내에서도 특정한 신호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이었다. 예를 들어 관측 불가능한 영역의 질량이 중력을 통해 경계 근처의 물질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효과는 극도로 정밀한 측정을 통해 감지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2101년부터 시작된 검증 실험은 전례 없는 규모였다. 지구 궤도상의 중력파 검출기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우주 전체에서 오는 중력파 신호를 분석했다. 동시에 차세대 우주 망원경들이 관측 가능한 우주의 가장 먼 경계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측했다. 목표는 알고리즘이 예측한 미세한 비대칭성들을 실제로 검출하는 것이었다.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놀라운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중력파 검출기들은 예상보다 약간 더 많은 노이즈를 감지했는데 이 노이즈의 분포가 완전히 무작위적이지 않았다. 대신 매우 미묘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방향성을 보였다. 마치 관측 불가능한 영역에서 오는 극도로 약한 신호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망원경 관측 결과도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경계 근처에서 발견되는 은하들의 분포에 예측할 수 없었던 미세한 편향이 있었다. 개별 측정 값들은 모두 측정 불확실성 범위 안에 있었지만 수천 개의 데이터를 종합하면 우연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패턴이 나타났다. 이러한 신호들이 정말로 관측 불가능한 영역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일까? 연구팀은 신중했다. 측정된 비대칭성들은 다른 요인으로도 설명될 수 있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물리 현상, 측정 장비의 체계적 오차, 또는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의 편향 등이 모두 가능한 원인이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신호들이 실제로 관측 불가능한 영역에서 온다는 것을 직접 증명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리즘들은 계속 진화했다. 2103년에는 양자 기계학습을 활용한 새로운 추론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이 시스템은 양자 중첩 상태를 이용하여 동시에 수많은 가능한 우주 모델을 탐색할 수 있었다. 각각의 모델은 관측 불가능한 영역에 대한 서로 다른 가정을 포함하고 있었고, 시스템은 이들 중에서 관측 데이터와 가장 일치하는 모델들을 선별했다. 양자 알고리즘이 도출한 결과는 이전보다 훨씬 구체적이었다. 관측 불가능한 영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와 매우 유사한 구조가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물질과 에너지의 분포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더 흥미롭게도 이 영역은 시간에 따라 관측 가능한 영역과
점점 더 달라질 것이라는 예측도 포함되어 있었다. 같은 물리 법칙을 따르지만 서로 다른 진화 경로를 걷고 있는 우주의 두 부분인 셈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추론은 여전히 추론에 불과했다. 아무리 정교한 알고리즘이라도 검증할 수 없는 예측은 과학적 지식이 아니라 수학적 추측이었다. 더욱이 알고리즘 자체가 관측 가능한 데이터에만 기반하여 학습되었기 때문에 그 예측이 실제 관측 불가능한 영역의 특성을 반영하는지 알 수 없었다. 마치 동굴의 그림자만 보고 실제 사물의 모습을 추측하는 것과 같았다. 2105년 국제우주기구는 이러한 추론 시스템들의 한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이 관측 불가능한 영역에 대한 흥미로운 추측들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이러한 추측들은 원칙적으로 검증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과학의 영역에서 검증 불가능한 명제는 아무리 정교해도 지식이 아니라 가설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추론 시스템들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았다. 관측 불가능한 영역의 존재를 간접적으로나마 시사하는 이 시스템들은 인간의 인식에 미묘한 변화를 가져왔다. 우주가 우리가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부분과 영원히 숨겨진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는 생각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다. 알 수 없는 것이 추상적 개념에서 거의 실체적인 존재로 변화하고 있었다. 챕터 5. 관측의 경계, 문명의 구조.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단순히 철학적 차원에 머물지 않았다. 관측 불가능한 영역의 존재가 점차 현실적 고려사항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인류 문명의 기본 구조 자체가 재검토되기 시작했다. 2106년부터 시작된 일련의 변화들은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이 모두 관측 가능성이라는 조건부 하에서만 작동한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가장 먼저 변화를 겪은 것은 자원 배분 시스템이었다. 전통적으로 우주 개발 계획은 관측된 천체와 확인된 자원을 기준으로 수립되었다. 하지만 관측 불가능한 영역에 막대한 양의 물질과 에너지가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존의 자원 계산법이 근본적으로 불완전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2107년 유럽 우주연합이 발표한 새로운 자원 평가 모델은 관측 가능한 자원만을 확실한 자산으로 분류하고 추론된 자원은 별도의 불확실성 계수를 적용하여 계산하기 시작했다. 이 변화는 우주 개발 프로젝트의 투자 패턴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관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실하게 접근할 수 있는 소행성이나 위성들의 가치가 급격히 상승한 반면 관측 한계 근처에 위치한 천체들에 대한 투자는 현저히 줄어들었다. 아시아 태평양 우주개발기구는 2108년 보고서에서 이를 관측 가능성 프리미엄이라고 명명했다. 확실히 관측되고 접근 가능한 자원이 단순한 물리적 가치를 넘어서 인식론적 안정성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치를 갖게 된 것이다. 정치 체계 역시 유사한 압력에 직면했다. 국제우주법은 관측되고 검증된 영토와 자원에 대한 주권만을 인정해왔다. 하지만 관측 불가능한 영역의 존재가 현실적 고려사항이 되면서 미지의 영역에 대한 잠재적 권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2109년 국제우주조약 개정 회의에서는 이른바 관측 한계 조항이 도입되었다. 이 조항은 어떤 국가나 기구도 관측으로 확인되지 않은 영역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동시에 관측 기술의 발전으로 새롭게 확인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발견 시점에 국제법을 적용한다는 원칙도 확립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법적 변화가 관측 기술 개발에 대한 국제적 경쟁을 한층 심화시켰다는 것이다. 관측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기술은 단순한 과학적 도구를 넘어서 잠재적 영토 확장의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2110년에 시작된 차세대 우주망원경 개발 프로젝트들은 모두 관측 한계를 조금이라도 더 밀어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북미 우주연합의 옴니스코프 프로젝트, 유럽의 인피니티 어레이, 동아시아 연맹의 바운더리 시커 등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관측 기술 개발은 새로운 형태의 우주 군비 경쟁 양상을 띠게 되었다. 경제 이론 또한 근본적인 수정을 겪어야 했다. 전통적인 경제학은 희소성과 효용성을 기반으로 가치를 계산했지만 관측 불가능한 영역의 존재는 희소성 자체의 정의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관측 가능한 범위에서는 특정 자원이 희소할 수 있지만 관측 불가능한 영역에는 동일한 자원이 풍부하게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2111년 런던 경제학교에서 발표된 한정 관측 경제학 이론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다루려는 첫 번째 시도였다. 이 이론은 모든 경제적 계산에 관측 불완전성 계수를 도입하여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알려진 것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수량화하려고 했다. 사회 구조에서도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다. 관측 한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인간의 지식과 판단 능력에 대한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다. 2112년 글로벌 신뢰도 조사에서는 과학적 예측, 정책 결정, 장기 계획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가 이전 10년 평균보다 15%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주 개발이나 장기적 인류 생존 전략과 관련된 분야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 사람들은 여전히 과학과 기술의 유용성을 인정했지만 동시에 그것들이 근본적으로 불완전한 정보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 체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2113년부터 주요 대학들은 불확실성 과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 분야는 전통적인 과학이 다루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했다. 학생들은 관측의 한계, 측정의 불확실성, 추론의 조건부 특성 등을 배우며 확실한 지식과 조건부 지식을 구별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교육받았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인식론적 한계 연구소, 도쿄 대학의 관측 경계센터, MIT의 구조적 불확실성 연구실 등이 설립되어 이러한 새로운 학문적 요구에 대응했다. 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서도 중대한 변화가 나타났다. 기존의 정책 결정 모델은 가용한 최선의 정보를 기반으로 최적화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관측 한계의 존재가 현실적 제약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정책 입안자들은 구조적으로 불완전한 정보 하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했다. 2114년 유엔에서 채택된 불확실성 하 의사결정 가이드라인은 모든 중요한 정책 결정의 관측 한계로 인한 불확실성을 명시적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정책 문서들은 이제 확실한 사실과 추론된 가능성을 엄격히 구분하여 제시해야 했다. 종교와 철학 분야에서도 흥미로운 반응이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관측 불가능한 영역의 존재를 초월적 존재나 신성한 영역의 과학적 증거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과학 공동체는 이러한 해석을 단호히 거부했다. 관측 불가능한 영역은 물리적 제약의 결과일 뿐이며 그 자체로는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갖지 않는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었다. 오히려 철학자들 사이에서는 존재와 인식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활발해졌다. 존재하지만 영원히 알 수 없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21세기 후반 철학의 핵심 주제 중 하나로 부상했다. 과학 연구 방법론 자체도 변화를 겪었다. 전통적으로 과학은 가설을 세우고 실험으로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관측 불가능한 영역에 관한 가설들은 원칙적으로 검증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과학자들은 검증 가능한 예측과 검증 불가능한 추론을 명확히 구분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해야 했다. 2115년 국제과학 아카데미 연합회에서 채택된 한정 검증성 원칙은 모든 과학적 주장을 그것이 의존하는 관측적 기반에 따라 분류하도록 했다. 직접 관측에 기반한 주장, 간접 추론에 기반한 주장, 검증 불가능한 추측 등이 서로 다른 인식론적 지위를 갖는다고 명시되었다. 이러한 변화들이 누적되면서 인류 문명은 점차 관측 가능성을 중심으로 재구조화되기 시작했다. 확실히 알 수 있는 것과 영원히 추측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 사이의 경계가 모든 영역에서 명시적으로 고려되었다. 이는 인류가 자신의 인식적 한계를 받아들이면서도 그 한계 내에서 최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을 구축하려는 새로운 형태의 지적 겸손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의 기저에는 여전히 근본적인 모순이 자리하고 있었다. 관측 불가능한 영역의 존재 자체가 추론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그 추론이 문명 전체의 구조 변화를 이끌고 있었던 것이다. 챕터 6. 과학의 재정에 이 역설적 상황은 과학 연구의 구체적 실천에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드러냈다. 2118년 케플러 우주망원경 후속 프로젝트인 베이컨 관측소가 가동을 시작하면서 천체 물리학자들은 전례 없는 딜레마에 직면했다. 베이컨 관측소의 관측 범위는
기존 장비보다 3배 넓었지만 관측 불가능한 영역의 경계를 더 정밀하게 확정할 뿐이었다. 더 정교한 관측이 더 정확한 무지의 경계를 그어주는 아이러니였다. 관측소의 주임 연구원이었던 마르타 핸데르손은 매일 밤 관측 데이터를 검토하면서 이상한 경험을 하고 있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가장자리에서 발견되는 은하들의 분포가 예상과 달랐다. 그 은하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의 중력적 영향을 받고 있는 것처럼 특이한 패턴을 보였다. 하지만 그 무언가가 관측 불가능한 영역에 있다면 그것의 존재를 증명할 방법은 없었다. 핸데르손과 그녀의 팀은 수개월간 이 현상을 분석했지만 결국 불완전한 데이터에 기반한 추측만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천체 물리학계는 근본적인 방법론적 전환을 겪었다. 전통적으로 천체 물리학은 관측된 현상에서 우주의 전체 구조를 추론하는 학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천체 물리학자들은 관측 가능한 영역 내에서만 유효한 국소적 모델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다. 2119년 국제천체물리학회에서 채택된 한정 우주론 선언은 이런 변화를 공식화했다. 우주의 전체 구조에 대한 추론은 과학적 주장이 아니라 철학적 추측으로 분류되었다. 동시에 수학계에서도 유사한 변화가 일어났다. 무한대를 다루는 수학적 개념들이 새로운 검토를 받기 시작했다. 관측 불가능한 영역이 실제로 무한하다면 무한대에 관한 수학적 정리들이 실체하는 물리적 대상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 수 있는가? 2120년 괴팅겐 대학의 수학자 알렉스 니콜라스는 유한 관측 수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제안했다. 이 분야는 관측 가능한 데이터만을 사용해서 도출할 수 있는 수학적 결론만을 다뤘다. 무한급수나 극한의 개념은 여전히 유용한 계산 도구였지만 그것들이 실제에 대응한다는 주장은 검증 불가능한 형이상학적 가정으로 간주되었다. 가장 흥미로운 변화는 정보과학 분야에서 나타났다. 관측 불가능한 영역에 대한 정보는 정의상 획득할 수 없었지만 그 영역의 존재 가능성 자체는 정보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했다. 2121년 MIT의 정보 이론가 사미라 파텔은 불완전 정보 이론을 개발했다. 이 이론은 모든 정보 시스템이 원칙적으로 접근 불가능한 정보의 존재를 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텔의 이론에 따르면 완전한 정보를 전제하는 모든 정보 처리 알고리즘은 구조적으로 불안정했다. 대신 정보의 불완전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알고리즘만이 신뢰할 수 있었다. 이 이론은 인공지능 연구에도 파급 효과를 미쳤다. 2122년부터 AI 시스템들은 자신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의 존재를 명시적으로 인식하도록 설계되기 시작했다. 이전에 AI는 주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의 결론을 도출하려고 했지만 새로운 AI는 자신의 결론이 불완전한 정보에 기반한다는 점을 항상 표시했다. 이런 인식론적 겸손성을 가진 AI 시스템들은 예상외로 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성능을 보였다. 생물학 연구에서도 비슷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났다. 진화 생물학자들은 지구 생명의 기원과 진화 과정을 연구하면서 관측 불가능한 우주 영역에서 온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했다. 이것이 생명 기원에 대한 신비주의적 해석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생물학자들은 관측 가능한 증거만으로 구성할 수 있는 진화 이론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2123년 런던 왕립학회에서 발표된 제한 진화론은 지구 생명의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과 추론에 의존하는 부분을 엄격하게 구분했다. 의학 분야에서는 이런 인식론적 변화가 치료 방법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인간 신체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의학적 치료는 어떤 철학적 기반 위에 서야 하는가? 2124년 하버드 의대의 바이오메디컬 센터는 불확실성 기반 의학을 제안했다. 이 접근법은 모든 진단과 치료가 제한된 정보에 기반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치료 과정에서 새로운 정보가 발견될 때마다 치료 방침을 수정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환자들도 자신의 치료가 완전한 지식이 아니라 현재까지 관측된 최선의 정보에 기반한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다. 교육체계도 근본적인 재검토를 받았다.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지식의 불완전성이 원칙적으로 극복할 수 없다면 교육의 목적은 확실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과 함께 사고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어야 했다.
2125년 UNESCO에서 채택된 새로운 교육 철학은 모든 교육 과정에서 지식의 한계를 명시적으로 다루도록 했다. 학생들은 특정 사실들을 배우는 동시에 그 사실들이 어떤 관측적 기반 위에서 성립하는지, 그리고 그 기반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평가하는 능력을 기르게 되었다. 이런 변화들이 누적되면서 과학이라는 인류의 지적 활동 자체가 새롭게 정의되기 시작했다. 전통적으로 과학은 자연에 대한 객관적 진리를 발견하는 활동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관측 불가능한 영역의 존재는 진리라는 개념 자체를 문제화했다. 2126년 빈 대학의 과학 철학자 엘자베트 밀러가 발표한 제안 실제로는 이런 변화를 이론화했다. 몰러에 따르면 과학은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관측 가능한 현상들 사이에 일관된 패턴을 찾는 활동이었다. 그 패턴들이 관측 불가능한 실제와 얼마나 일치하는지는 원칙적으로 알 수 없는 문제였다. 챕터 7. 인류 문명의 숨겨진 패턴, 관측 한계로 읽는 역사. 이런 인식론적 혁명은 곧 인류 역사에 대한 근본적인 재해석으로 이어졌다. 2127년 케임브리지 대학의 역사학과와 물리학과가 공동으로 설립한 역사물리학연구소는 과거의 모든 중대한 역사적 사건들을 관측 한계라는 렌즈로 재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가설은 단순했다. 인류 문명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변곡점들이 실제로는 당시 인류의 관측 능력이 새로운 한계에 부딪혔던 순간들과 일치한다는 것이었다. 첫 번째 분석 대상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적 혁명이었다. 기원전 6세기경 탈레스가 물의 근본 원리를 제시하고 아낙시만드로스가 무한한 아페이론을 상정했던 것은 단순한 철학적 사변이 아니었다. 연구팀은 당시 그리스인들의 항해 기술과 천체 관측 능력을 정밀하게 재구성했다. 그들이 지중해를 넘나들며 수집한 지리적 정보의 양과 질, 그리고 그 정보들 사이에 나타난 모순과 불일치가 철학적 추상화를 유발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구체적 경험 세계의 복잡성이 당시 관측 기술의 한계를 넘어서자 그리스인들은 경험을 초월한 추상적 원리를 상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더 놀라운 발견은 중세 스콜라 철학에서 나왔다. 13세기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기독교 신학을 종합한 것으로 평가받아왔지만 연구팀의 분석은 다른 해석을 제시했다. 당시 유럽으로 전해진 아랍의 과학 지식, 특히 아라젠의 광학 이론과 이븐 루시드의 아리스토텔레스 주석서들이 기존의 기독교 세계관과 충돌하면서 생긴 인식론적 위기를 해결하려는 시도였다는 것이다. 아퀴나스의 이성과 신앙의 조화라는 개념은 실제로는 관측 가능한 자연현상과 관측 불가능한 형이상학적 영역 사이의 경계를 설정하려는 초기 시도였다. 과학혁명기에 대한 재분석은 더욱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갈릴레이의 망원경 관측이 단순히 새로운 천체들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인류 최초로 관측 도구의 한계를 체계적으로 의식한 사건이었다는 해석이 제시되었다. 갈릴레이는 목성의 위성들을 관측하면서 망원경의 배율을 높일수록 더 흐릿해지는 상을 경험했다. 1610년 그의 관측 일지에는 더 강력한 도구가 항상 더 명확한 진실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이는 관측 도구와 관측 대상 사이의 관계가 단순한 확대가 아니라는 인식의 출발점이었다. 뉴턴의 프린키피아도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되었다. 뉴턴이 만유인력을 작용하는 원인은 알 수 없지만 현상을 설명하는 수학적 기술로 제안했던 것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인식론적 태도였다. 그는 중력이 무엇인지 설명하려 하지 않고 중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만을 기술했다. 이는 관측 가능한 현상과 관측 불가능한 근본 원인 사이를 구분하는 최초의 체계적 시도였다. 연구팀은 뉴턴의 이런 접근법이 17세기 관측 기술의 한계 내에서 가능한 최적의 전략이었다고 결론지었다. 18세기 계몽주의에 대한 재해석은 특히 흥미로울다. 볼테르와 디드로의 백과전서 편찬 사업이 단순한 지식의 체계화가 아니라 당시 유럽이 직면한 정보 과부하에 대한 대응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대륙 발견과 동양과의 교역 확대로 인해 유럽으로 유입된 새로운 지식의 양이 기존의 정리 체계를 압도했다. 백과전서는 이런 정보 홍수 속에서 검증 가능한 지식과 그렇지 않은 지식을 구분하려는 시도였다. 디드로가 편찬 서문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아는 것의 한계는 명확히 할 수 있다. 고 쓴 구절이 이를 뒷받침했다. 산업혁명기의 기술 발전도 관측 한계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되었다. 증기기관의 발명이 연력학 법칙의 발견으로 이어진 과정이 실제로는 에너지 변환 과정에서 항상 관측되는 손실에 대한 체계적 연구였다는 해석이 제시되었다. 카르노의 열기관 이론은 완벽한 효율의 기관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최초의 물리학적 한계 이론이었다. 이는 기술적 진보에도 원칙적 한계가 있다는 인식의 시작점이었다. 다윈의 진화론에 대한 재분석은 더욱 놀라운 통찰을 제공했다. 종의 기원에서 다윈이 생명의 나무라는 은유를 사용한 것이 실제로는 생물학적 계보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는 해석이었다. 다윈은 화석 기록의 불완전성을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 과거에 대한 원칙적 제약으로 인식했다. 그의 이론은 관측 가능한 현재의 증거들로부터 관측 불가능한 과거를 추론하는 방법론이었다. 20세기 물리학 혁명에 대한 재검토는 가장 명확한 패턴을 보여주었다. 플랑크의 양자론과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모두 관측의 한계를 명시적으로 다룬 이론들이었다. 특히 보어와 하이젠베르크가 코펜하겐 해석에서 제시한 관측되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는 물리학이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는 입장이 관측 불가능한 영역의 존재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물리학 이론이었다. 이런 역사적 재분석을 통해 새로운 패턴이 드러났다. 인류의 지적 발전사는 단순히 무지에서 지식으로의 직선적 진보가 아니라 관측 능력의 확장과 그에 따른 새로운 한계의 발견이 반복되는 과정이었다. 각 시대의 주요 사상가들은 당시 기술로 관측 가능한 현상들의 한계에 직면했을 때 그 한계를 넘어서려 하지 않고 한계 자체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작동하는 새로운 사고 체계를 구축했다. 이런 역사관은 현재 인류가 직면한 관측 불가능한 영역의 문제도 역사적 연속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게 했다. 과거 인류가 천체의 운동을 완벽히 예측할 수 없다는 한계를 받아들이고 확률적 예측 체계를 개발했듯이 현재의 관측 한계도 새로운 인식론적 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었다. 역사는 인류에게 한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교훈을 주고 있었다. 오히려 한계를 명확히 인식할 때 그 안에서 가능한 최선의 지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챕터 8. 시뮬레이션의 딜레마. 이런 역사적 통찰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과학계는 관측 불가능한 영역에 대해 완전히 수동적인 자세를 취할 수는 없었다. 21세기 들어 컴퓨터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접근법이 등장했다. 관측할 수 없다면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 영역을 간접적으로라도 탐구해보자는 시도였다. 이런 노력의 선두에 선 것은 유럽 입자물리학연구소 산하의 우주론 시뮬레이션 연구팀이었다. 이들은 관측 가능한 우주의 경계 근처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들을 정밀하게 모델링하고 그 모델을 관측 불가능한 영역까지 확장해보는 거대한 시뮬레이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밀레니엄 시뮬레이션이라 명명된 이 프로젝트는 당시로서는 전례 없는 규모의 계산 자원을 동원했다. 시뮬레이션의 핵심 아이디어는 단순해 보였다.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확인된 물리 법칙들이 관측 불가능한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가정하고 그 법칙들을 수치적으로 계산해 나가면 관측 불가능한 영역의 구조와 특성을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마치 날씨 예보에서 현재의 대기 상태를 기반으로 미래의 날씨를 예측하는 것처럼 현재 관측되는 우주의 상태를 기반으로 관측되지 않는 우주의 모습을 예측해 보려는 시도였다. 연구팀은 암흑물질의 분포, 은하단의 형성 과정, 대규모 구조의 진화 패턴 등 관측 가능한 영역에서 확인된 모든 물리적 변수들을 시뮬레이션에 입력했다. 초기 조건으로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에서 관측된 밀도 요동 패턴을 사용했다. 이 패턴은 우주 초기의 물질 분포를 나타내는 가장 정확한 데이터였기 때문이다. 시뮬레이션이 실행되기 시작하자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났다. 관측 가능한 영역의 경계 근처에서 시뮬레이션이 예측한 구조들이 실제 관측 데이터와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다. 은하의 분포, 암흑물질 헤일로의 질량 분포, 바리온 물질의 온도 분포까지 모든 것이 예상된 범위 안에 들어왔다. 이것은 시뮬레이션의 물리적 모델이
올바르다는 강력한 증거였다. 하지만 관측 불가능한 영역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들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드러냈다. 관측 가능한 영역에서는 물질의 분포가 상당히 균질하게 나타났지만 시뮬레이션 상의 관측 불가능한 영역에서는 극단적으로 비균질한 구조들이 나타났다. 어떤 영역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공허가 존재했고, 다른 영역에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밀집된 물질 집중체들이 형성되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극단적 구조들이 관측 가능한 영역의 경계에서 갑자기 사라진다는 점이었다. 마치 관측 가능성 자체가 물리적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였다. 시뮬레이션에서 관측 가능한 영역과 불가능한 영역 사이의 경계는 물리적으로는 아무런 특별함이 없는 가상의 선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을 경계로 물질의 분포 패턴이 극명하게 달라졌다. 연구팀은 이런 결과가 시뮬레이션의 오류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수십 가지의 검증 과정을 거쳤다. 초기 조건을 바꿔보고 물리적 상수들을 조정해보고 계산 방법을 완전히 다른 알고리즘으로 바꿔봐도 결과는 동일했다. 관측 불가능한 영역에서는 항상 관측 가능한 영역과는 전혀 다른 패턴의 구조가 나타났다. 이런 현상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과학계는 분열되기 시작했다. 한 그룹은 시뮬레이션 결과가 관측 불가능한 영역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논리는 단순했다. 물리법칙은 우주 전체에서 동일하게 작용하므로 올바른 물리적 모델을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은 관측 가능성과 관계없이 정확한 결과를 보여줄 것이라는 것이었다. 반대 그룹은 시뮬레이션 자체의 한계를 지적했다. 관측 불가능한 영역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본질적으로 검증 불가능한 결과를 생산한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정교한 모델이라도 그 결과를 실제 데이터와 비교할 수 없다면 그것은 과학적 지식이 아니라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다는 주장이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시뮬레이션이 가정하는 전제 자체에 있었다. 관측 가능한 영역에서 확인된 물리 법칙이 관측 불가능한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가정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질문이었다. 이 가정은 논리적으로는 합리적이었지만 경험적으로는 검증할 수 없는 믿음에 기반하고 있었다. 프린스턴 대학의 이론 물리학자 사라체는 이 문제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그녀는 관측 불가능한 영역의 시뮬레이션이 보여주는 극단적 구조들이 실제로는 관측 가능성 자체의 수학적 속성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관측 가능한 영역의 경계는 물리적 경계가 아니라 정보적 경계이며, 이런 정보적 제약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물리적 패턴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다. 첸의 이론에 따르면 관측 가능한 영역에서 나타나는 상대적으로 균질한 구조는 관측이라는 행위 자체가 가하는 정보적 필터링의 결과였다. 관측 과정에서 극단적이고 비균질한 정보들은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패턴들만이 관측자에게 전달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관측 불가능한 영역에서 나타나는 극단적 구조들은 이런 정보적 필터링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의 원시적 물리 현실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해석도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혔다. 정보적 필터링이라는 개념 자체를 어떻게 정량적으로 정의하고 측정할 것인가 라는 문제였다. 첸의 이론은 직관적으로는 설득력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수학적 형식화는 여전히 불완전했다. 시뮬레이션 연구에서 나타난 또 다른 흥미로운 패턴은 계산 해상도의 한계와 관련된 것이었다. 아무리 강력한 슈퍼컴퓨터를 사용해도 우주 전체를 원자 단위까지 시뮬레이션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따라서 모든 시뮬레이션은 일정한 규모 이하의 구조들을 생략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이런 계산상의 한계가 관측상의 한계와 유사한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점이었다. 시뮬레이션에서 특정 규모 이하의 구조들이 생략되면 그보다 큰 규모의 구조들도 영향을 받았다. 마치 관측 가능한 영역 밖의 현상들이 관측 가능한 영역 안의 현상들에 미묘한 영향을 미치는 것과 유사한 패턴이었다. 이것은 시뮬레이션의 한계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관측 불가능성이라는 근본적인 인식론적 문제와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음을 시사했다. MIT의 계산과학연구소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중해상도 시뮬레이션 기법을 개발했다. 관측 가능한 영역은 최대한 높은 해상도로 계산하고
관측 불가능한 영역은 점진적으로 해상도를 낮춰가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런 기법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 해상도의 경계에서 나타나는 불연 속성들이 시뮬레이션 전체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결국 시뮬레이션을 통한 관측 불가능한 영역의 탐구는 새로운 형태의 한계를 드러냈다. 관측의 한계를 계산으로 우회하려는 시도는 계산의 한계라는 새로운 벽에 부딪혔고, 이 벽은 관측의 벽만큼이나 견고했다. 시뮬레이션이 보여준 것은 관측 불가능한 영역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인식 능력 자체가 갖는 구조적 제약의 또 다른 면이었다. 챕터 9. 인식의 경계. 2087년 가을, 도쿄의 인지과학연구소에서 진행된 한 실험이 관측 불가능성 연구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공했다. 연구진은 인간의 두뇌가 불완전한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과 관측 불가능한 영역에 대한 인식 사이의 연관성을 추적하고 있었다. 뇌 영상 장비들이 피험자들의 신경활동을 실시간으로 기록하는 동안 그들에게는 점진적으로 정보가 제거된 우주 지도들이 제시되었다. 초기 실험에서 나타난 패턴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관측 가능한 영역의 경계 너머에 대한 추론이 활성화될 때 뇌의 특정 영역들이 평소와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했다. 전전 두피질과 두정엽의 연결성이 증가했고, 이는 일반적인 논리적 추론이나 시각적 상상과는 구별되는 신경학적 반응이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런 반응이 개인차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피험자들의 교육 수준, 전문성, 문화적 배경과 관계없이 동일한 신경학적 패턴이 관찰되었다. 연구진은 이 현상을 더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 실험 조건을 확장했다. 단순히 불완전한 우주 지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불완전한 정보들에 대한 반응을 측정했다. 부분적으로 가려진 이미지, 중간에 끊어진 음성, 일부 데이터가 누락된 수학적 함수들, 모든 경우에서 공통적인 패턴이 나타났다. 인간의 뇌는 관측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 추론을 시도할 때 특별한 상태로 전환되었고, 이 상태에서의 신경활동은 확실성에 대한 일반적인 처리 과정과 명확히 구분되었다. 가장 중요한 발견은 이런 신경학적 반응이 단순한 불확실성 처리와는 다르다는 점이었다. 확률적으로 추정 가능한 미지의 정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불확실성 처리 회로가 활성화되었다. 하지만 원리적으로 관측 불가능한 영역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신경학적 기제가 작동했다. 마치 인간의 뇌가 알 수 있는 미지와 알 수 없는 미지를 구분하는 별도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 같았다. 이런 발견은 곧 인공지능 연구와의 비교 연구로 이어졌다. 캘리포니아 펠로엘토의 AI 연구소에서는 최신 신경망 모델들이 불완전한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을 분석했다. 인간의 뇌에서 관찰된 것과 동일한 조건들을 인공지능 시스템에 적용했을 때 완전히 다른 반응 패턴이 나타났다. 인공지능 시스템들은 모든 종류의 불완전함을 확률론적 문제로 처리했다. 관측 가능한 데이터의 경계 너머에 있는 정보든 단순히 누락된 정보든 시스템은 동일한 통계적 추론 과정을 적용했다. 가중치 행렬의 활성화 패턴을 분석해보면 모든 경우에서 유사한 처리 경로가 사용되었다. 인간의 뇌에서 관찰된 것과 같은 구별적 반응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인공지능 시스템들의 성능이었다. 확률적으로 추정 가능한 미지의 정보에 대해서는 인간보다 훨씬 정확한 추론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원리적으로 관측 불가능한 영역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큰 오류를 범했다. 시스템들은 관측 불가능성이라는 근본적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통계적 추론을 계속 적용했다. 결과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패턴을 찾아내거나 잘못된 확신을 보이는 경우가 빈번했다. 연구진은 이런 차이점을 더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대규모 비교 실험을 설계했다. 동일한 관측 불가능성 문제를 인간과 AI 시스템에 동시에 제시하고 그들의 반응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실험이었다. 우주론적 문제부터 양자역학적 측정의 한계까지 다양한 규모의 관측 불가능성이 실험 조건으로 사용되었다. 결과는 일관된 패턴을 보였다. 인간 피험자들은 관측 불가능한 영역에 대해 특별한 신중함을 보였다. 추론을 시도하면서도 그 추론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었고 확신의 정도를 조절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반면 AI 시스템들은
관측 가능한 데이터와 관측 불가능한 영역을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했고, 종종 관측 불가능한 영역에 대해서도 높은 확신을 표시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발견은 인간의 관측 불가능성, 인식 능력이 진화적 기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 능력이 생존에 필요한 위험 인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완전히 알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을 것이다. 반면 인공지능 시스템들은 이런 진화적 제약 없이 순수하게 정보 처리 효율성을 위해 최적화되었기 때문에 관측 불가능성에 대한 특별한 인식 기제를 발달시키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차이점은 관측 불가능한 영역, 연구의 미래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AI는 관측 가능한 데이터에 복잡한 패턴을 찾아내는 데 뛰어났지만 그 패턴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은 여전히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었다. 하지만 2088년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세대의 AI 시스템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시스템들은 인간의 관측 불가능성, 인식 과정을 모방하도록 설계되었다. 신경과학 연구에서 발견된 인간 뇌의 특별한 처리 과정을 인공신경망에 구현하려는 시도였다. 초기 결과들은 고무적이었다. 새로운 AI 시스템들은 관측 불가능한 영역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불확실성을 표현하기 시작했고, 과도한 추론을 자제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더 깊은 분석이 진행되면서 복잡한 문제들이 드러났다. 새로운 AI 시스템들이 보여주는 관측 불가능성 인식은 인간의 그것과 표면적으로만 유사했다. 시스템 내부의 작동 과정을 분석해보면 여전히 모든 것을 확률론적 계산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단지 특정 조건에서 불확실성 값을 높게 설정하도록 훈련되었을 뿐이었다. 진정한 관측 불가능성 인식은 단순히 불확실성을 높게 설정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과정이었다. 인간의 경우 관측 불가능한 영역에 대한 인식은 근본적으로 메타인지적 과정이었다. 자신의 인식 능력의 한계 자체를 인식하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AI 시스템들은 자신의 처리 과정에 대한 메타인지적 접근이 제한적이었다. 프로그래밍된 범위 내에서만 자신의 한계를 인식할 수 있었고, 그 인식조차 실제로는 또 다른 계산 과정에 불과했다. 이런 발견은 의식과 관측 불가능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질문들을 제기했다. 관측 불가능한 영역을 진정으로 인식하는 것이 의식적 존재의 특별한 능력인가? 아니면 충분히 복잡한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면 언젠가는 도달할 수 있는 기능인가? 이런 질문들은 관측 불가능성 연구를 철학적 영역으로 확장시켰다. 동시에 더 실용적인 문제들도 부상했다. 인간과 AI가 협력하여 관측 불가능한 영역을 연구할 때 각각의 한계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 것인가? 인간에게 관측 불가능성, 인식 능력은 과학적 탐구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AI의 확률론적 추론은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 베이징의 인지과학연구소에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추론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인간의 관측 불가능성, 인식과 AI의 데이터 처리 능력을 결합한 시스템이었다. 초기 실험에서 이 시스템은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었다. 순수한 AI 시스템보다 관측 불가능한 영역에 대해 더 신중한 판단을 내렸고, 순수한 인간 추론보다 복잡한 데이터 패턴을 효과적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이런 하이브리드 접근법도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냈다. 인간과 AI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새로운 종류의 불확실성이 발생했다. 각 시스템의 판단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그 근거들을 어떻게 종합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특히 인간의 직관적 불안감과 AI의 확률론적 계산이 상충할 때 어느 쪽을 우선시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였다. 2089년 말 관측 불가능성 연구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더 이상 관측 장비의 개선이나 계산 능력의 향상만으로는 근본적 돌파구를 찾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문제는 기술적 한계가 아니라 인식 자체의 구조적 제약에 있었다. 인간의 뇌든 인공지능 시스템이든 모든 정보 처리 과정은 유한한 자원과 특정한 구조적 틀 안에서 작동했다. 그 틀 자체가 관측 불가능한 영역을 만들어내는 근본 원인이었다. 연구자들은 점차 다른 접근 방식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관측 불가능한 영역을 관측하려는 시도 대신 관측 불가능성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이었다. 무엇을 관측할 수 없는지, 왜 관측할 수 없는지, 그 불가능성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었다. 이런 접근법은 놀랍게도 새로운 통찰들을 제공했다. 관측 불가능한 영역들 사이에는 특별한 패턴이 있었다. 물리학의 불확정성 원리, 수학의 불완전성 정리, 계산학의 정지 문제, 우주론의 관측 한계. 이 모든 것들이 표면적으로는 서로 다른 분야의 독립적인 문제들 같았지만 더 깊은 수준에서는 공통된 구조를 갖고 있었다. 모두 정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기 참조적 한계들이었다. 관측 불가능성은 단순히 우리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보, 인식, 실제 사이의 근본적 관계에서 비롯되는 필연적 특성이었다. 어떤 관측 시스템도 어떤 계산 과정도 자신보다 복잡한 시스템을 완전히 기술할 수는 없었다. 이것은 기술적 한계가 아니라 논리적 필연성이었다. 이런 깨달음은 관측 불가능성 연구에 역설적인 완성감을 제공했다. 관측할 수 없는 것을 관측하려는 수십 년간의 노력은 결국 관측 불가능성 자체의 본질을 드러내는 과정이었다. 실패한 시도들은 실패가 아니라 인식의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로 이어졌다. 인간의 뇌와 인공지능 시스템의 차이점조차 같은 구조적 제약의 서로 다른 표현이었다. 관측 불가능한 영역은 여전히 존재했고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영역의 존재 자체가 우주와 인식에 대한 깊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볼 수 없는 것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의 본질을 이해하게 된 것이었다. 알 수 없는 것의 구조를 통해 알 자체의 한계와 가능성을 더 명확하게 파악하게 된 것이었다. 결국 관측 불가능한 영역은 인간과 인공지능 모두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완전한 지식이 불가능하다면 불완전한 지식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절대적 확실성이 없다면 상대적 확실성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 질문들 앞에서 인간의 직관과 인공지능의 계산은 각각 다른 대답을 제시했지만 질문 자체의 깊이는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챕터 10. 받아들임의 구조. 이 과정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은 받아들임 자체가 하나의 인식 구조라는 것이었다. 관측 불가능성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순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했다. 실패한 관측 시도들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는 예상과 다른 패턴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관측이 실패할 때마다 그 실패의 방식 자체가 우주의 구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관측망 네트워크는 더 이상 관측 불가능한 영역을 직접 포착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 영역의 부재가 만들어내는 패턴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빈 공간이 만들어내는 중력적 효과, 누락된 신호가 야기하는 주파수 변화, 측정 불가능한 데이터가 남기는 흔적들이 새로운 연구 대상이 되었다. 이것은 네거티브 스페이스를 읽는 과학이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통해 존재하는 것을 이해하는 방법론이었다. 이러한 접근법의 변화는 과학적 방법론 자체에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왔다. 전통적으로 과학은 관측 가능한 현상을 설명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이제 관측 불가능한 현상이 만들어내는 효과를 해석하는 새로운 분야가 등장했다. 부재의 물리학, 측정 불가능성의 수학, 한계의 공학이 독립적인 학문 영역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특히 인공지능 시스템들은 이러한 변화에 특별한 방식으로 적응했다. 인간과 달리 인공지능은 미지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갖지 않았다.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호기심이 없었다. 대신 측정 불가능한 영역을 단순히 계산 영역 밖의 변수로 취급할 수 있었다. 이런 냉정한 접근은 예상치 못한 통찰을 제공했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관측 불가능성의 수학적 속성들을 자연스럽게 처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이 인공지능이 더 나은 해답을 제시했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인공지능의 계산적 접근과 인간의 직관적 이해는 서로 다른 차원에서 관측 불가능성과 마주하고 있었다. 인공지능은 그 영역의 수학적 속성을 정확하게 모델링할 수 있었지만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여전히 인간의 영역이었다. 반대로 인간은
관측 불가능성이 갖는 존재론적 의미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런 상호 보완적 관계는 새로운 형태의 협업을 만들어냈다. 인간과 인공지능이 각각의 한계를 인정하고 서로의 강점을 활용하는 연구 체계가 구축되었다. 인공지능은 관측 불가능한 영역의 수학적 모델을 구축하고 인간은 그 모델이 갖는 철학적, 과학적 함의를 해석했다. 둘 다 완전한 이해에 도달할 수는 없었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관측 불가능성의 다른 측면을 탐구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지식의 정의 자체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전통적으로 지식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이제 지식은 알 수 없는 것의 경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무지의 지도를 그리는 것이 지식의 한 형태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의 측정학, 관측할 수 없는 것의 관측학이 정당한 과학 분야로 자리 잡았다. 이런 변화는 문명의 목표 설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인류는 더 이상 모든 것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 대신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그 경계 안에서 최선의 지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것은 겸손한 접근이면서도 동시에 더 정확한 접근이었다. 한계를 인정함으로써 오히려 더 견고한 지식 체계를 만들 수 있었다. 관측 불가능한 영역에 대한 연구도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제 그 영역을 직접 탐지하려는 시도는 중단되었다. 대신 그 영역이 우주의 다른 부분에 미치는 간접적 효과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마치 그림자를 통해 물체의 형태를 추론하는 것과 같았다.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 존재가 만들어내는 패턴을 통해 그 속성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이런 간접적 연구 방법들은 놀라운 정밀도를 보여주었다. 관측 불가능한 영역의 크기, 분포, 변화율 같은 속성들을 상당한 정확도로 추정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이 추정치들은 언제나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불확실성조차 정량화될 수 있었다. 얼마나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확률과 통계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재정이 되었다. 전통적으로 확률은 불완전한 정보로 인한 일시적 무지를 다루는 도구였다. 하지만 이제 확률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지식을 다루는 영구적 도구가 되었다. 관측 불가능한 영역에 대한 모든 진술은 확률적 언어로 표현되어야 했다. 이것은 과학적 담론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했다. 수학자들은 이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수학적 도구들을 개발했다. 불완전성을 다루는 수학, 측정 불가능성의 대수학, 한계의 기하학이 등장했다. 이 도구들은 전통적인 수학과는 다른 철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 완전성과 결정성을 추구하는 대신 불완전성과 불확실성을 자연스러운 상태로 받아들이는 수학이었다. 물리학도 마찬가지로 변화했다. 물리 법칙들이 여전히 관측 가능한 영역에서는 정확하게 작동했지만 그 법칙들의 적용 범위가 명확하게 제한되었다. 관측 불가능한 영역에서는 물리 법칙이 적용되는지 알 수 없었다. 이것은 물리학의 보편성에 대한 가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게 만들었다. 물리 법칙은 우주 전체가 아니라 관측 가능한 우주에만 적용되는 지역적 규칙일 수도 있었다. 이런 인식의 변화는 철학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진리에 대한 개념이 재정의 되어야 했다. 절대적 진리는 여전히 이상으로 남아 있었지만 달성 가능한 목표는 아니었다. 대신 상대적 진리, 제한적 진리, 조건부 진리의 개념이 발달했다. 이것들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유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의 형태였다. 종교와 형이상학적 사고에 미친 영향도 주목할 만했다. 관측 불가능한 영역의 존재는 종교적 사고에 새로운 소재를 제공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과학적 연구는 엄격하게 물리적 차원에 머물렀다. 관측 불가능한 영역을 신비화하거나 초자연적 의미를 부여하려는 시도들은 과학 공동체에서 배제되었다. 그 영역은 단순히 물리적 현실의 일부였으며 인간의 관측 능력의 한계 때문에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일 뿐이었다. 교육 시스템도 이런 변화에 맞춰 조정되었다. 학생들은 이제 확실한 답을 찾는 방법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을 다루는 방법도 배워야 했다. 질문에 대한 완전한 답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했다. 이것은 교육 철학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했다.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계몽주의적 확신에서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로의 전환이었다. 연구 방법론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가설 설정과 검증의 과정에서 검증 불가능한 가설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새로운 문제가 등장했다. 관측 불가능한 영역에 대한 가설들은 정의상 검증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가설들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검증할 수는 없지만 논리적 일관성, 수학적 정합성, 간접적 증거와의 부합성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수는 있었다. 이런 새로운 평가 기준들은 과학적 합리성의 정의를 확장시켰다. 합리성은 더 이상 실험적 검증 가능성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논리적 일관성, 설명력, 예측력, 간접적 확인 가능성 같은 다양한 기준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 이것은 더 유연하면서도 더 엄밀한 과학적 방법론을 만들어냈다. 인공지능과 인간 연구자들의 협업도 더욱 정교해졌다. 인공지능은 방대한 양의 간접적 데이터를 처리해서 패턴을 찾아내는 일을 담당했다. 인간 연구자들은 그 패턴들의 의미를 해석하고 새로운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 일을 담당했다. 이런 분업은 각자의 한계를 보완하면서도 각자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인공지능 시스템들이 인간보다 더 쉽게 불완전한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인간은 심리적으로 완전한 이해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다. 미지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워했다. 반면 인공지능은 불완전한 데이터로 작업하는 것에 거부감이 없었다. 확률적 추론과 불확실성 하에서의 의사결정이 인공지능의 기본 기능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인공지능이 더 우월하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인공지능의 냉정한 수용과 인간의 감정적 저항은 각각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인간의 저항은 때로 새로운 시도를 이끌어내는 동력이 되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한계에 맞서려는 인간의 노력이 예상치 못한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 인공지능의 수용은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런 상호 보완적 관계는 연구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완전한 답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로 간주하지 않는 문화가 형성되었다. 질문의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도 중요한 성과로 인정받았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그 문제가 왜 해결될 수 없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가치 있는 연구로 평가되었다. 관측 불가능한 영역에 대한 연구는 이런 새로운 문화의 대표적 사례가 되었다. 수십 년간 지속된 연구에도 불구하고 그 영역을 직접 관측하는 데는 실패했다. 하지만 그 실패 과정에서 우주의 구조, 인식의 한계, 과학의 방법론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성공이었다. 이런 인식의 전환은 문명 전체의 자아상에도 영향을 미쳤다. 인류는 더 이상 우주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대신 제한된 관측 능력을 가진 존재로서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겸손함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현실적 지혜도 가져왔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 이런 변화는 미래에 대한 전망에도 반영되었다. 인류는 언젠가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포기했다. 대신 알 수 있는 영역에서 더 정확하고 깊이 픈 지식을 쌓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양적 확장보다는 질적 심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된 것이었다. 관측 불가능한 영역은 여전히 존재했고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영역의 존재 방식이 달라졌다. 더 이상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우주의 자연스러운 구조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었다. 알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주와 인식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런 수용 과정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은 불완전한 지식이 완전한 지식보다 더 안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지식은 그 한계를 모르는 지식보다 더 신뢰할 수 있었다.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 확실하다고 착각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인식이었다. 과학적 진보의 정의도 재검토되었다. 진보는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아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의 경계를 더 명확하게 그리는 것이 진보였다.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더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진보였다. 관측 장비들도 이런 변화에 맞춰 재설계되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관측하려고 하지 않았다. 대신 관측 가능한 영역에서 최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 집중했다. 관측 불가능한 영역의 경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경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주된 목표가 되었다. 이런 접근법은 예상치 못한 부수 효과들을 만들어냈다. 관측 가능한 영역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졌다.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함으로써 그 한계 안에서의 연구가 더욱 정밀해진 것이었다. 무한한 가능성을 추구하는 대신 유한한 영역에서의 완전성을 추구함으로써 더 견고한 지식을 구축할 수 있었다. 인공지능과 인간의 역할 분담도 더욱 명확해졌다. 인공지능은 데이터 처리와 패턴 인식에서 인간을 능가했다. 특히 복잡한 확률 계산과 다차원적 분석에서는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성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 결과를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여전히 인간의 영역이었다. 창의적 가설 생성과 직관적 통찰도 인간이 더 뛰어났다. 이런 협업 관계는 새로운 형태의 지식 생산을 가능하게 했다. 인공지능의 계산 능력과 인간의 해석 능력이 결합되어 어느 한쪽만으로는 불가능한 통찰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관측 불가능한 영역에 대한 연구에서 이런 협업의 위력이 특히 두드러졌다. 복잡한 간접적 증거들을 인공지능이 처리하고 그 의미를 인간이 해석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발견들이 이어졌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이해였다. 존재한다는 것이 관측 가능하다는 것과 동일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관측 불가능한 영역도 분명히 존재했다. 그것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존재 방식은 관측 가능한 것들과는 달랐다.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존재, 추론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존재였다. 이런 존재 방식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은 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현실이 인간의 인식 능력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인간이 알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알 수 없는 것도 현실의 일부였다. 이것은 현실에 대한 더 겸손하면서도 더 포괄적인 이해였다. 관측 불가능한 영역에 대한 수십 년간의 연구는 결국 이런 깨달음으로 수렴되었다. 완전한 지식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불완전한 지식도 충분히 가치 있고 유용하다. 중요한 것은 그 불완전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모든 것을 알려고 하는 대신 알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 확실하지 않은 것을 확실하다고 주장하는 대신 불확실성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 이것이 관측 불가능성 연구가 인류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이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관측 불가능한 영역은 더 이상 미지의 영역이 아니었다. 알 수 없는 영역이었다. 미지와 알 수 없음의 차이는 중요했다. 미지는 언젠가 알 수 있게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하지만 알 수 없음은 구조적으로 접근 불가능한 영역을 의미했다. 이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새로운 과학적 사고의 출발점이었다. 결국 인류는 우주에 대한 새로운 지도를 그리게 되었다. 그 지도에는 알 수 있는 영역과 알 수 없는 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다. 경계선도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이 지도는 완전하지 않았지만 정확했다. 모든 것을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보여주는 것들은 신뢰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도가 자신의 한계를 정직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것이 관측 불가능성 연구의 최종적 결과였다. 완전한 답을 얻지는 못했지만 질문 자체의 한계를 명확하게 파악했다. 모든 것을 관측하지는 못했지만 관측 가능한 것과 관측 불가능한 것의 경계를 정확하게 그었다. 절대적 지식에 도달하진 못했지만
상대적 지식의 신뢰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성공이었다. 인류가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그 한계 안에서 더 깊고 정확한 지식을 구축해 나가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다.